옛날에 TV에서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수영에서 독도까지였나 일본까지였나 막 하는 그런 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신 조호련 선수가 수영으로 해협을 건넌 걸로 유명했죠. 찾아보니 대한해협을 2번, 도보해협도 1번 횡단하셨네요. 와우. 근데 만약에 그렇게 수영으로 바다 건너가지고 외국으로 건너가면 그거는 밀입국이에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선 정확히는 밀입국이 아니라 밀출국이 될 텐데요. 사실 출국 수단 자체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출국 심사만 제대로 받았다면 밀출국이 되진 않겠죠. 국제공항이나 무역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은 다음 바다에 착수해서 수영하는 형태라면 가능하겠네요. 수영에서 외국 나가도 큰 문제가 없었다니. 오히려 교통수단을 쓰지 않고 맨몸으로 출국할 수 있다면 관련 절차 중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빠른 출국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수영 출국하면 더 빨리 출국할 수 있다고요? 출입국에 쓰이는 배나 비행기는 출항하거나 입항할 때에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검색을 동반한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물론 조호련 선수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근처에 함께 이동하는 선박들을 대동했었으니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절차를 거쳤겠지만 이론적으로 망망대해를 혼자 수영해서 넘어갈 수 있다면 출국 관련 절차를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럼 변호사님은 해외여행 때 수영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저희는 무한으로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출국이 빠르다는 거지 도착도 빠르단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비행기 타겠습니다. 변호사님 저 핸드폰 깨먹어서 액정에 엄청 금 갔는데 이거 금간 모양은 저한테 저작권 있어요? 액정의 금간 모양이요? 아니 이거 깨진 무늬가 너무 힙해가지고 상품화하려고 하거든요. 그 있잖아요 막 가수 앨범 중에 힙한 낙서처럼 돼 있는 거. 아, 그런 느낌으로요? 하지만 아무래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진 모양이면 저작권이 발생하기는 힘들겠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서 의도적인 표현 기법에 무작위성이 조금 들어간 정도라면 모를까 전적으로 무작위에 의해 만들어진 액정이 깨진 무늬 같은 것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거 아무나 베껴 써도 되는 거예요? 깨진 건 내 핸드폰인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대신 디자인 등록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비록 깨진 무늬 자체에 대해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아도 무늬로부터 다양한 물품의 디자인들을 창작하실 수 있으니 그러한 물품들의 디자인을 출원해서 상품화한 무늬의 디자인 실시권을 독점하실 수 있죠.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잠깐, 근데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버리면 독점권도 홀랑 뺏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참새님이 올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참새님의 휴대폰 액정 무늬를 본따 디자인을 창작해 출원했다면 이미 공지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창작해서 출원한 거니 거기에 예술적 감각을 더해서 새로운 미감을 부여한 게 아닌 한 디자인 등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와우,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아, 근데 그 경우에는 아마 참새님도 등록을 못 받을 거예요. 아니? 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경우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으려면 공지된 디자인의 창작자가 공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여야 하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휴대전화를 떨궜을 뿐인 참새님도 딱히 휴대폰 액정 무늬의 창작자라고 보기는 힘드니 그런 혜택을 누리시긴 힘들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핸드폰 주인인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비유하자면 마당에 피어있는 꽃 같은 거죠. 자기 집 마당에 예쁜 꽃이 피어있다고 그 꽃 모양을 독점할 권리를 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나? 인터넷 쇼핑에서 농수산물 파는 사람들이 AI로 만든 농부사진 만들어서 마치 진짜 그 사람들이 농산물 생산한 것처럼 꾸며놔서 엄청 논란됐었잖아요. 연예인처럼 관리받지 않으면 좀처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예쁘고 멋진 농부들이 야채 바구니를 들고 있거나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나 머리카락 같은 부분이 실제 사진과는 다르게 생성된 부분이 있어서 금방 네티즌한테 발각됐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무슨 법에 걸려요? 또 그 표시광고법이랑 사기죄인 건가? 이제 슬슬 감을 잡아가시네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3세단 3년이면 이제 표시광고법 전문가라고 봐야죠. 이쯤이면 수료증도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 저희 채널은 만든 지 반년이 조금 안 됐으니까 이제 수료율이 15% 정도 되시겠네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아직 갈 길이 멀구만. 말씀하신 대로 표시광고법과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생산시설 등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해서 모호하게 광고하는 게 금지돼 있으니 판매하는 농산물을 생성된 사진에 나온 인물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몄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겠죠.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요. 사기죄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규모 유통업자 등을 거쳐서 생산자를 특정하기 힘든 농작물을 개인 농장에서 특정 농부에 의해 재배된 농작물처럼 사고시켜서 구매하게 만들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쇼핑몰에는 AI로 예쁜 누나가 만든 것처럼 해놨는데 실제로는 후줄근한 아저씨가 만든 거였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일단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만든 거긴 하지만 자기가 너무 못생겨서 야채가 안 팔릴까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안타까운 사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나름
나름 자기 농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재배한 건데도요? 그렇다고 해도 AI 사진을 보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한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어서 얼굴을 걸고 장사하는 농부가 높은 수준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꼭 품질이 좋지 않은 농작물이 배송되더라도 환불이나 교환 등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여 구매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텐데, 그렇게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의 사진을 실제 생산자가 아닌 허위로 생성된 AI 그림으로 대체했다면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겠네요. 못생긴 농부 아저씨 불쌍해.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진심으로 소비자들을 대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오히려 예쁜 누나가 만들었다고 하는 야채보다 아저씨가 만들었다고 광고하는 야채가 훨씬 품질 면에서는 신뢰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렇긴 해. 인터넷에서 보면 막 북한 선전용 노래 패러디해가지고 이상한 영상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적 표현물이라고 하죠. 북한 선전 노래 특유의 딱딱한 어조와 독특한 멜로디도 있지만 내용이 워낙 허무맹랑해서 소재로서 탐내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적 표현물이요? 이적이 뭐예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적국을 이록배한다고 해서 이적이에요. 아하,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농담하면 가끔 사람들이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간다고 농담하잖아요. 그거 진짜로 잡혀가요?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패러디 영상 좀 만든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지는 않죠. 문제가 된다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이적 표현물 취득 반포죄가 문제될 텐데요.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서요. 찬양 고무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만 인정하고, 이적 표현물 취득 반포죄는 피고인이 이적 단체에 가입했거나 이적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 등과 연관된 경우 정도는 되어야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의 선전용 영상을 패러디해서 이런저런 웃긴 영상을 만들었고, 영상에 따라서는 북한의 역대 수령들이나 북한군 등이 조금 친근하게 보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아하, 그러니까 진짜 간첩한테 지령받고 패러디 영상 만든 수준은 돼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간첩이라면 과연 수령이 축지법을 쓴다거나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다거나 일부러 그런 내용을 퍼뜨리라고 할까 싶네요. 하긴 좀 많이 웃기긴 해. 실제로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북한의 선전용 영상이 그 특유의 우스꽝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컬트적인 인기를 끈다고 하더라고요. 국제적인 망신이네. 그래도 그 정도면 나름대로 선전은 성공한 것 아닌가? 글쎄요, 확산된 이미지로 봐선 작곡가가 탄광 같은 데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 애니메이션이나 전대 특촬물 같은 거 보면요, 막 거대 괴수가 도심에서 날뛰어서 건물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CG 산업이 발달한 이후에는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아직도 퍼시픽 림을 잊지 못하네요. 아, 그 2부작 영화요? 네, 퍼시픽 림은 단편인데요. 근데 만약 그렇게 거대 괴수가 날뛰고 그러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거 지급해줘요? 막 태풍이나 홍수 이런 거는 그런 거 지급하잖아요.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비용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나오거나 그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괴수가 자연재난으로 인정돼야 되는데, 자연재난이 일단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괴수 출현이나 생물에 의한 재난이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자연재난으로 인정받는데 조금 애를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괴수 출현 정도면 당연히 자연재난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입법불비네, 입법불비. 아, 그래도 무조건 자연재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뭔데요? 괴수가 우주에서 온 케이스요.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은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자연 우주물체가 의외로 운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를 포괄해서요. 괴수가 우주에서 떨어졌다면 자연재난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용, 우주괴수와 심해괴수의 지위가 다른 거였다니. 그 외에도 괴수가 만약 멸종위기 또는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생생물법 취지가 강력한 생물로 인한 재해를 보상하려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야생생물법을 통한 우회적인 보상보다는 재난안전법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얇은 옷 중에는 물에 젖으면 안에 다 비쳐서 좀 섹시해지는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재질의 옷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거 입고 물에 젖은 상태로 거리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이에요? 솔직히 알몸보다 야한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공연음란까지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엥, 그래요? 근데 그거 진짜 야한데. 일단 공연음란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이 있고, 공연음란이 될 정도는 아닌 경우 성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되는 구조인데,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속옷차림 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는 경우도 과다노출로 보는 것은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서 위헌이라 판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속옷차림이나 물에 젖은 옷차림이라도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으로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네. 그러면 어디를 노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범죄처벌법상 성기,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라고 돼 있으니 일단은 성기와 엉덩이가
여성의 경우에는 가습이 포함되겠죠. 판례는 비슷하게 살색 속옷으로 길가에 있었던 경우에도 공연음란은 되지 않는다고 본 바가 있어요. 살색 속옷은 언뜻 보면 진짜 알몸 같았겠는데? 그래도 알몸으로 성기나 엉덩이를 노출한 건 아니니까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형사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니 엄밀하게는 노출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무죄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아하, 근데 그럼 옷차림들은 자칫하면 홀랑 벗겨져서 등여 부위가 노출되는 사고도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죄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과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고가 나기 쉬운 옷들을 지나치게 부주의하게 입으면 노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부가 조치를 소홀히 하시지 않아야겠습니다. 부가 조치라 하시면? 흘러내리기 쉬운 튜브 탑류 옷은 투명한 어깨끈 같은 걸 붙이잖아요. 그런 거 잘 해두라는 거죠. 패치 같은 것도 꼬박꼬박 붙이고요. 예, 뭐 그런 거죠.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금지되는 약물 있잖아요. 그 뭐더라? 탈모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던데. 경기력 향상 약물을 포함한 여러 약물들이 금지되곤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탈모약을 복용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약물이 해당 종목에서 금지된 약물이라 고의로 복용한 거냐는 스캔들이 크게 일기도 하죠. 근데 운동 경기 말고 공무원도 체력 시험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약물 금지예요? 있죠. 공무원들의 임용시험에 관해서는 공무원 시험령을 원용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규정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금지 약물들의 복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다 규정이 있구나. 근데 그럼 약물 도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정지, 무효로 되거나 합격이 취소되면 물론이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돼요. 헐, 5년이나요? 금지 약물이면 상당히 본격적인 부정행위니까 그럴만도 하죠. 근데 그러면 약물 말고 기술 도핑은요? 막 너무 좋은 장비 써서 운동 능력 올라가거나 하는 장비도 스포츠 경기에서 금지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따로 규정된 부분은 없는데요. 포괄적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시험 측이 기술 도핑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응시 자격 제한 같은 제재 규정의 경우에는 제재 기준을 법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적어둘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수험생이 문제 삼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처분이나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헐, 그럼 기술 도핑 해도 수험생 제재 못하는 거예요? 당장 공무원 시험용 초고성능 신발 팔아먹어야겠다. 나는 이제 부자야. 하지만 시험 실시 기관장이 미리 공고한 행위의 경우에도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사유로 삼을 수 있게 돼 있으니 원한다면 기술 도핑을 금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이 앵이. 기술 도핑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논란이 많은 분야다 보니 공고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요. 그럴 거면 차라리 시험용 장비들을 지급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님, 그 냉동인간 시술이라고 알아요? 막 난치병 환자들은 치료 방법 개발될 때까지 냉동인간 되잖아요. 뭐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기술 발달에 따라 소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데 저는 그게 살아있는 게 맞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폐액을 다 빼내고 부동액을 넣는 형식의 보존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냉동인간은 법적으로 어때요? 좋은 거예요? 그럼 가족이 냉동인간 재산 상속받을 수 있는 건가? 일단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사람을 언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상속과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가 된 판례는 아직 없지만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서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중요한 생체 기능 상실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로서 자연적 죽음이 시작됐다 봤어요. 물론 이때에도 뇌사에 이르지 않은 이상 죽은 건 아니고 심신 상실에 빠진 것에 불과하다는 대법관님들도 계셨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냉동인간이 사망자로 100% 인정된다고 확답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혼수 상태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상속권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접근이겠죠. 그렇구만. 근데 그러면 가족이 냉동인간 되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재산은 영원히 묶이는 거예요? 방법이 있긴 하죠. 뭔데요? 성년 후견인제도요. 치매노인이나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분처럼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인을 세워 재산을 관리하게 하거나 법률 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자식한테 싹 증여시키면 되겠네. 그럼 거의 상속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쉽게 흘러가진 않죠. 또 왜요? 그런 경우에는 후견 관계에서 이해상반 행위가 돼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여가 무효거든요. 심지어 그런 이해상반 행위를 멋대로 해서 재산을 챙기면 성년 후견인으로서 업무에 관해 횡령을 한 것이라 업무상 횡령으로 일반 횡령보다 더 세게 처벌받기도 하고요. 그러니 만약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상속 비슷한 증여를 받는다 해도 냉동인간을 위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 같은 증여를 하는 게 냉동인간의 재산 관리로서 적절하다고 특별 대리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참 복잡하구만. 정말로 만에 하나 살아 돌아온 경우에도 자기 앞으로 아무 재산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건 그것대로 곤란할 테니까요. 냉동인간 유지비랑 1,000원 정도 남겨주면 되는 거 아닌가?
수출하나 보니까 그거 알아서 막 불어나서 부자 되던데. 실제로는 물가 상승률도 있어서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원화가 그때까지 유통되고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차라리 냉동인간을 위한 재단 같은 걸 하나 설립하고 이사장이 돼서 월급을 받는 게 현실적인 것도 같네요. 그건 좀 괜찮은 듯. 웬일로 변호사님이 쓸모있는 솔루션을? 저는 변호사로서 항상 쓸모있는 솔루션을 준비해놓는 편이에요. 늘 질문이 이상해서 그다지 활약하지는 못했지만요. 에헷. 상품권들은 표면에 그 은박지 같은 거 막 긁으면 아래에 숫자랑 번호랑 나와서 그걸로 등록해서 인터넷 쇼핑 같은 데서도 쓸 수 있잖아요. 어릴 적엔 문화상품권으로 게임 등에서 결제를 할 때 썼었죠. 요즘에도 자주 쓰는 편입니다. 변호사님 아직도 문상으로 게임 결제해요? 카드 없어요, 카드? 아니요, 요즘에는 영화 예매권을 극장에 등록할 때 주로 쓰죠. 핀 번호를 긁어서 확인하는 형식으로 발급되더라고요. 아, 예매권. 그거 사면 일반 영화표보다 좀 싸요? 저는 헌혈할 때 받는 예매권을 주로 사용하는 거라 구매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하, 근데 그런 거 잘 보면 나름대로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잘 때려 맞추면 자기 거 아닌 상품권도 막 등록해서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무슨 죄예요? 별도죄인가? 그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죠. 판례는 진실한 자료를 권한 없이 사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때려 맞춘 상품권의 핀번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발매된 상품권의 핀번호에 해당하는 것일 테고, 당연히 해당 상품권을 가진 분이 핀번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이고 때려 맞추신 분한테는 권한이 없을 테니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겠죠. 사기죄구나. 엄밀히는 사기죄와 다른 죄지만 범죄 태양도 비슷하고 형량도 동일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도 성립할 수 있겠네요. 해당 핀번호에 상품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입력해서 실제 상품권 점유자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게 될 테니까요. 때려 맞추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법망이 촘촘하구만. 업계 관계자도 국회의원들도 마냥 놀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나 이런 제도권이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여부는 해당 산업 분야가 융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니까요. 정부 부처나 입법부에서도 특히 눈여겨보는 곳이죠. 하긴 저렇게 때려 맞춰서 돈 빼가는데 눈 멀뚱멀뚱 뜨고 있을 수밖에 없으면 그런 사업 아무도 안 하겠구만. 변호사님 유튜브 하면 광고 들어와요, 광고? 들어오기도 하죠. 무슨 광고 들어와요? 로펌 광고? 형사소송, 법무법인 땡땡에 맡겨주세요. 그런 거? 아무래도 계약에 관한 사항이니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재밌는 광고 영상을 참새단 여러분께 선보일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째째. 좀 알려주지. 하지만 광고제의 이상으로 광고 사기 메일이 많이 옵니다. 광고 사기 메일이요? 자기가 검은 사막을 인수한 블리자드인데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영어로 오더라고요. 검은 사막을 블리자드가 인수했고 광고제의는 영어로 했다고요? 되게 혼란스럽네. 심지어는 블리자드는 철자가 틀렸고 메일 주소는 이탈리아 익명 메일 주소더라고요. 아니 사기가 성의가 없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뭐 근데 사실 사기에 걸리는 사람은 사기의 퀄리티보다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든가 하는 자신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사기 수단일 수도 있겠네요. 아하, 폰을 적게 들여도 어차피 걸릴 사람은 걸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메일 보내면 사기죄예요? 글쎄요. 일단 저를 기망하기 위한 메일을 보냈다면 실행에 착수고 실제로 제가 손해를 보진 않았으니 사기 미수가 될 텐데 저 메일만 봐서는 저를 기망하기 위한 메일인지 여부가 애매하네요. 그래요? 뭐 다른 피해자가 있어서 저게 사기 의도로 보낸 메일이란 게 증명이 되면 모르겠지만 엉터리긴 해도 일단은 형식은 광고제의 메일이니까요. 메일만으로 어떤 범죄 시도라고 특정하긴 애매하긴 하죠. 그것도 그렇네. 그럼 막 사칭죄 그런 건 없나? 이메일로 남을 사칭한 거잖아요. 뭐 일단 얘네가 펄어비스를 사칭한 건지 블리자드를 사칭한 건지도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지만 사문서 위조와 달리 사전자 기록 위작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누군가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거기다 제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메일도 아니었으니 정통망법 위반의 점에도 문제가 없겠죠. 사실 스팸 처리하면 그만인 부분이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꽉병 공식 메일은 익명 이메일 도메인을 이용하시면 스팸 처리되니까요. 업무 메일 보내시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헛소리 질문하려는 참새단은요?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수동으로 삭제하고 있어요. 유튜브 댓글을 이용해주세요. 매정해. 안타깝지만 비즈니스 메일이니까요. 막 가끔 식당에서 조개 먹다가 엄청 비싼 진주 나와서 대박 쳤다는 뉴스 기사 같은 거 뜨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천운이 따르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에이씨 진짜
에헷. 근데 그렇게 조개 먹다가 진주 나오면 진주는 먹은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은 조개 시킨 거지 진주 조개 시킨 게 아니잖아요. 조개 진주의 경우에는 일단은 진주가 자연적으로 만든 것이니 천연과실로 봄이 타당하겠죠. 천연과실의 경우에는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원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데 조개를 먹다가 안에서 진주를 발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님이 진주의 주인이 되겠죠. 그럼 음식을 시켜서 조리를 시작했는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진주가 나온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도 손님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당 주인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내가 주문한 조개에서 나왔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과실은 분리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조개의 경우에는 동산에 해당하니까 음식이 조리되어 손님에게 인도까지 되어야 비로소 조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리 중일 때엔 아직 조개가 식당 주인의 소유이니 조리 중에 진주가 나오면 식당 주인의 소유로 봐야겠죠. 이영. 아니 그래도 내가 주문했는데 주인이 진주 가져가는 거 좀 억울한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천연과실의 소유권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02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센 규정은 아니라 계약 같은 걸로 덮어 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조개 요리를 시킬 때 요리 과정에서 진주가 나오면 손님 것으로 한다고 약속을 해서 그런 억울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기는 하죠. 그런 걸 실제로 하는 분은 못 보긴 했지만요. 조개탕이나 조개구이 주문할 때 그런 거 요구하면 주인이 조금 당황하긴 하겠네. 하지만 실제로 손님이 그런 걸 요구하면 대수롭지 않게 네 그러시죠 하는 주인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네. 다음부터 조개 먹을 땐 꼭 그렇게 말하면서 주문해야지. 그 온라인 게임 스트리머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 악질 시청자가 스트리머 게임하는 타이밍에 큐 돌려서 저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악질적으로 매칭을 거는 시청자의 닉네임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매칭을 거는 동안은 게임 화면을 송출 중단해서 매칭 타이밍을 시청자가 알 수 없게 하는 등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변호사님도 요즘 라이브 방송 조금씩 하잖아요. 변호사님은 그런 거 안 해요? 아 저는 온라인 매칭되는 게임 같은 걸 잘 안 해서요. 왜요? 솔직히 게임 열심히 하는 분들 무서워요. 쫄보다 쫄보 거의. 근데 그렇게 악질 저격 유저는 그러면 업무방해죄예요? 스트리머들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방송도 잘 못하던데.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을 의도적으로 같이 매칭시켰다는 점만으로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신 스토킹 행위로서 정통망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를 구성할 수는 있죠. 그거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범죄들은 상대방에게 부호나 글, 영상 등을 전송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최근 판례가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했거든요.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부재중 전화를 많이 띄워놔도 피해자에게 글이나 부호를 송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 면에서 같은 게임에서 매칭되는 걸 유도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자기 게임 캐릭터의 영상이나 화상 혹은 부호를 반복적으로 전달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 볼 수 있으니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통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와 경범죄도 아니고 징역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세네. 저격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좀 덜하겠지만 스토킹 범죄는 실제 상해나 살인 등 위험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방적인 측면도 고려되어 중하게 처벌하는 면이 있겠죠. 장난 한 번 잘못 쳤다가 인생 말아먹을 수도 있겠네. 애초에 장난은 상대방도 재밌고 나도 재밌어야 장난인 거니까요. 상대방의 기분을 잘 헤아릴 수 없는 상태일 때에는 친한 사이라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 변호사님은 요즘 제 질문에 기분 나쁘거나 그러신 거 아니죠? 우리 쿨한 사이죠? 그쵸? 아니 불안하게 왜 이래 정말? 좀비 영화나 괴수 영화 보면 좀비 사태나 괴수 사태 되면 정부가 군대 동원해서 막 공격하고 통제하고 하잖아요. 군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도 힘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 훈련 등 대비가 제대로 안 된 사실이 사태를 계기로 발각돼서 큰 사태로 발전하는 스토리도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워낙 군부대도 많고 경찰서도 많으니 영웅적 활약을 하는 부대도 있고 희생되는 부대도 있지 않을까요? 좀비 사태가 일어난 곳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냐가 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비군이 있잖아요, 예비군. 그럼 좀비 사태 같은 거 일어나면 예비군 끌려가요? 혹시 이것도 좀비가 시체 취급이냐 사람 취급이냐에 따라 달라요? 아니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비군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에는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국가비상사태에는 무장, 비무장 집단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해서 국가 존립이 위태한 중대한 위기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니 좀비가 사람 취급이라면 집단이고 시체 취급이라면 자연재난일 테니 둘 다 예비군 동원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아항! 그럼 변호사님도 예비군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예비역 복무기간이 지난 흔히 말하는 민방위인데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예비군에 편입될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 비상사태 때는 민방위도 동원되니까
어찌저찌 동원이 될 가능성은 있는 상태죠. 저런. 뭐 그런 사태가 되면 사실 군대나 민방위에 동원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건강한 성인 남성은 무력으로 재산을 지키게 될 테니 차라리 국가 조직에 속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지요. 자진해서 입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네. 어차피 불침번 서야 되면 사람 많은 데서 서야 조금이라도 덜 서겠네. 바로 그거죠.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그 야쿠르트 로봇 같은 거 타고 다니잖아요. 냉장고형 전동 카트라고 하더라고요. 정식 명칭은 코코라고 하고 폴드 앤 쿨의 약자라네요. 띠용 그거 이름도 있었구나. 최근 모델은 태블릿 PC를 이용한 무인 판매 시스템도 지원한다네요. 새삼 야쿠르트 산업의 발전이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야쿠르트 아줌마들 그거 타고 막 인도로 다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차도로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차도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차도로 다녀야 하고 도로로 다니면 안 되긴 하죠. 야쿠르트 카트인 코코 3.0의 경우에는 전격 용량 0.59kW의 전동 카트인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보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하죠. 헐, 그럼 인도로 다니면 불법이에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안 위험해 보이는데 그냥 좀 봐주면 안 되나? 안타깝지만 불법이죠. 실제로 야쿠르트 카트가 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보도 침범은 교특법이 정한 10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를 해도 유죄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곤 하죠. 아, 그걸로 진짜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구나. 아무리 속도가 낮다고는 해도 사람보다 훨씬 무거운 차량이고 최고속도 시속 8km면 사람 걷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부딪히면 충분히 사람이 다칠 수 있죠.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대중과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는 만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중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역시 로봇 파일럿,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변호사님, 법조인들도 막 서류 쓸 때 오타나고 그래요? 에이, 법조인도 사람인데요. 오타도 나고 하죠. 아무래도 법률 서면이니 조금 신경을 쓰긴 하지만요. 근데 그러면 서류에 오타가 많으면 판사님이 뭐라고 해요? 막 오타 안 고쳐오면 서류 안 받아주고 그러나? 뭐 내용을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지적은 안 하시죠. 다만 오타로 인해 내용이 조금 애매해진다던가 하면 그런 부분은 좀 물어보시죠. 내용이 애매해져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화면 번호가 잘못 적혀 있어서 식은땀이 났던 적이 있어요. 비서님께 변호인 의견서 1, 2, 3을 드린 다음 3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본을 드렸는데 그게 변호인 의견서 4로 제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엥?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판사님이 혹시 3은 깜빡 빼먹었냐고 물어보셨죠. 파트너 변호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어찌나 식은땀이 나던지 물론 오타라고 해명해서 별일은 없었지만요. 민망하죠. 고객도 보고 있는 자리니까요. 아이고 부끄러워. 근데 그러면 판결문에 오타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러면 판결 무효예요? 아니요, 오타 정도로 판결이 무효가 되진 않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판결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으면 판결을 고칠 수가 있어요. 물론 내용은 못 바꾸고 오타난 정도만 바꾸지만요. 그럼 오타 나면 경정결정 하는 거예요? 뭐 이론상 할 수는 있지만 사소한 오타 같은 거에 할 필요는 없죠. 판결 경정을 하려면 판사가 경정 결정도 해야 되고 당사자들한테 송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귀찮은 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주문에 청구 금액이 잘못 적혔다든가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주민번호가 누락됐다든가 해서 판결 집행에 문제가 생길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주로 경정 신청이 이루어지는 편이죠. 아항, 그럼 사소한 오타는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겠네요. 뭐 인지했는데 놔두시는 건지 인지를 못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판례들을 보면 오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도 사람 사는 곳이 많네. 그 스타워즈 하면 트레이드마크가 광선검이잖아요. 광선검이라는 컨셉은 물론이고 광선검과 관련된 각종 효과음까지 하나 빠짐없이 밈으로 취급받고 있죠. 새삼 문화의 힘이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러면 광선검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려면 도검 허가 같은 거 받아야 돼요? 그 진검 같은 거 긴 거 가지려면 도검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뭐 일단은 총포화약법상 도검으로 취급될 것 같진 않은데요. 엥? 그래요? 스타워즈 광선검은 공식적으로는 플라즈마 무기라고 해요. 사실 왜 플라즈마 날끼리 서로 부딪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존재하긴 하지만 스타워즈 자체는 하드 SF와는 거리가 좀 있는 작품이니까요. 총포화약법상 도검의 경우 칼날 길이 15cm 내외의 흉기들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검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날카롭게 가공된 금속만이 도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접적이나마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이용한 무기는 도검이 아니라고 볼 테고 당연히 소지 금지나 소지 허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광선검은 소지허가 안 받아도 불법 아니란 거죠? 노아스! 하지만 도검 허가 말고 달리 거쳐야 할 규제가 있어요. 엥? 도검 아니라면서요? 근데도 뭔 규제가 있어요? 현대에도 플라즈마로 물건을 절단하는 도구가 있잖아요. 플라즈마 아크 절단기라고 하죠. 시중에는 용접과 절단이 모두 가능한 용접 절단기도 있다고 해요. 헐, 라이트세이버
아크 용접 절단기는 소지 자체에 허가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산업상의 위험 작업에 해당하는 일에 쓰이는 도구이니 제조 과정에서 안전인증이나 제품 안전 심의를 거치고 사용 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사고 예방 조치를 하는 등 이런저런 복잡한 규제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어쩌면 광선검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제다이 사원에는 이러한 업무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훈련할 때는 광선검 수볼대장의 주무관님 결제 받았겠네. 안전장구도 꼬박꼬박 착용하고 매일 아침 안전구호도 외치고요. 광선검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생각해보니 제다이 품이 바사삭인데. 제다이가 유년기부터 오랜 수련을 거치는 고급 인력인 점을 고려하면 안전을 위해 그 정도 품위 손상은 감수할 만하죠. 하긴 인명이 최우선이지. 변호사님 요즘 모바일 메신저 앱 선물하기 기능으로 골드밥 하는 거 알아요? 골드밥? 저도 듣고서 처음 알았는데 생일 선물 등으로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게 금거래소에서 인터넷으로 골드바를 팔고 있더라고요. 막 캐릭터 모양 양각 음각도 되어 있고 카드 모양도 있고 선물하기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선물치곤 좀 비싸긴 하지만요. 근데 제가 그걸로 외국인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건 괜찮아요? 이거 혹시 금 밀수입인가? 저 지금이라도 자수해야 돼요? 아니요 진정하세요. 만약 물품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에 해당하면 관세법상 수출 또는 수입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관련 절차를 잘 준수하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 금을 구매해서 물건이 국경을 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가 된 경우에는 밀수입이나 밀수출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분이 해외에서 원격으로 결제를 했다고 해도 국내 거래소 등에서 금을 구입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건네준 이상 그런 부분이 문제되진 않죠. 난 또 외국인이랑 금 주고받고 하려면 국가에서 허가받고 왜 거래하는지 신고하고 어디 국정원 같은데 불려가서 요원이랑 면담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 줄 알았네. 금이 다른 금속에 비해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그냥 금속 덩어리니까요. 실제로 금으로 된 액세서리나 금부품이 포함된 전자제품도 지금 이 순간 엄청난 양이 거래되고 있는데 단순히 순수하게 정제된 금이란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도 형평성 면에서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네. 외국인 아내에게 프로포즈하려고 관공서에 신고서 쓰는 것도 그림이 이상하긴 해. 뭐 금이 크기에 비해서 비싸서 밀수입품 이미지가 강하지만 마약이나 폭발물처럼 대단히 위험한 물품인 것도 아니니까요. 딱히 개인 간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할 이유 같은 건 없죠. 변호사님 그 미성년이랑 성인이랑 사귀면 아청법인가 그거 위반이잖아요. 뭐더라? 의제강간인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의제강간은 아청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형법 305조에 규정되어 있죠. 아청법이 아니었어? 그럼 아청법은 뭔데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더 엄하게 처벌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들이 규정되어 있지요. 강간과 의제강간 사이에 미묘한 좀 더 나쁜 행위들을 더 세세하게 규정한 느낌이죠. 아하! 근데 그러면 고등학생끼리 사귀다가 한 명이 졸업해서 성인이 되면 그런 경우도 의제강간이에요? 사실 의제강간은 생각보다 나이 차가 많이 나야 해서요. 16세 미만과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니까 적어도 4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성립해야만 하거든요. 고등학생 커플의 경우 유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살 미만으로 나이 차가 나니까 시간이 흐르더라도 의제강간이 성립할 여지는 없죠. 아하! 3살 차이까지는 봐주는 거구나. 4살 차이부터는 진짜 법적으로 도둑놈이라는 거네. 그리고 만약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나이차가 적고 서로 합의하에 교제하는 사이인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16세가 되고 나서도 교제를 계속하는 경우엔 어느 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주기도 해요. 또 그런 게 참작이 돼요? 아무리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지만 서로 좋아서 한 일을 너무 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물론 그런 걸 고려해도 일단은 성범죄인지라 형량이 꽤 세게 나와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각별히 조심해야겠지만요. 변호사님 그 만화 보셨어요? 피카츄 100만 볼트 하는데 자격증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600볼트 쓰는 거. 저희 채널이 경쟁자 없는 환경에서 무사히 자리 잡은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재밌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도 피카츄 쓰려면 저렇게 돼요? 뭐 자격증이나 안전교육 같은 거 수료 안 하면 100만 볼트 못 쓰고 600볼트 써야 되고 그런 건가? 포켓몬 배틀도 산업안전 측면에서 신경 쓸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피카츄를 몬스터볼에서 꺼내는 단계에서부터 거쳐야 할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몬스터볼에서 꺼내는 단계에서 문제라고요? 일단 게임상에서 피카츄가 사용하는 기술은 10만 볼트이니 10만 볼트를 기준으로 하자면 10만 볼트를 발전하는 피카츄는 전기사업법상 특고압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가 될 텐데요. 잠깐, 피카츄는 생물이잖아요. 생물도 설비에 들어가요? 전기사업법이나 관련 법령의 조문만으로 봤을 때에는 기계설비인 것을 상정한 것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판례는 지방세법 등에서 인적설비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어서 생물도 설비로서 기능한다면 설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띠용. 그래서 피카츄를 몬스터볼에서 꺼내는 작업은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작업이 된다고 할 텐데요.
그 경우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시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한 후에도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정기검사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도 선임하셔야 하고요. 아니? 그 정도면 관련 업무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고용해야겠는데? 리그 상위권의 트레이너라면 그런 걸 담당하는 매니저를 따로 고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후보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 지우 일행처럼 몰려다니기도 하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을 수도 있죠. 웅이가 포켓몬 매니저를 목표로 해서 식사를 전담했던 것처럼요. 근데 그러면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압을 낮추면 그런 절차들 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요, 많이 생략할 수 있죠. 전압을 직류 1500V, 교류 1000V 이하로 낮추게 되면 자가용 전기 설비가 아닌 일반용 전기 설비로 취급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여전히 정기 점검은 받아야 하지만 공사인가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죠. 어쩌면 10만 볼트나 번개를 배우지 않은 전기 포켓몬은 정기적으로 포켓몬 센터를 방문해서 간호순 등 전문가의 검진을 받는 형식으로 정기 점검을 받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찹쌀떡이랑 메밀묵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요즘도 가끔 듣곤 하는데요. 왜 하필 찹쌀떡이랑 메밀묵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야식으로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다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님은 사 먹어봤어요? 아니요. 그러고 보니 사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하는지도 잘 모르겠군요. 근데 그거 듣다 보면 은근 시끄럽잖아요. 그거는 뭐 규제 같은 거 없어요? 뭐 몇 데시벨 이하까지만 된다든가. 일단은 경범죄처벌법의 확성기 등을 이용한 인근 소란을 처벌하는 조문이 있긴 하죠. 하지만 몇 데시벨 이상부터 유죄다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발생 원인이나 빈도, 발생 당시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요. 낮보다는 밤에 발생하는 경우, 짧게 일시적인 경우보다는 길고 지속적인 경우에 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니 그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 완전 판사 맘대로잖아요. 판사 맘대로. 뭐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소란이란 것 자체가 조금 주관적인 개념이니까요. 하지만 보통 보면 유죄가 나온 케이스들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객관성이 담보가 될 테니까요. 아하, 그럼 찹쌀떡 메밀묵도 민원이 한두 개 나오는 거면 그 사람이 예민한 거고 민원이 다수 발생한 거면 시끄러운 거구만.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옛날에 택시 손으로 불러서 타던 시절에는 택시 너무 안 잡히는 시간대나 그럴 때에는 택시비 따블 불러서 잡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걸 말로만 들었었지 실제로 겪진 않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플로 택시를 부르는 시대가 와서 그런 요금 협상은커녕 그냥 빈 택시를 세워서 타는 경우도 좀처럼 없게 됐죠. 근데 만약에 택시 탈 때 그렇게 따블로 불러서 탔으면 진짜로 택시 운전사한테 따블로 요금을 줘야 돼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사기죄인가? 아니요, 실제로는 따블로 요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요. 오히려 따블로 요금을 주면 택시 운전사가 과태료를 물게 돼요. 그런 따블을 준다고 약속하는 게 기망이라고 보기도 힘들 뿐더러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불법인 걸 잘 알고 있을 테니 기망에 의해 어떤 착오가 일어난다고 보기도 힘들 테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죠.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사실 이 부분도 지자체와 국토부 사이에 의견이 조금 갈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어잉? 정부기관끼리 이 의견이 갈렸었다고요? 왜요? 택시 면허는 사실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면허인데 사업구역에 따라 기본 운임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똑같이 운행을 해도 면허 종류에 따라 운임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 시외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승객과의 요금 합의가 허용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죠. 아항, 그런 사정도 있었구만. 그래도 그렇다고 맘대로 따블하게 놔두면 악용하는 놈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국토부의 의견이었죠. 택시기사가 신고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운임을 올리게 되고 아니면 오히려 할인을 통해 출혈 경쟁을 해버려서 시장 질서를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서 그러한 운임 합의를 택시발전법 위반이라고 봤죠. 역시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똑같구만. 법이라는 게 모든 경우를 전부 적절하게 규율할 수는 없을 테니 어느 정도 예외는 필요하겠지만 예외가 법의 취지를 잠식할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변호사님 혹시 남의 마네킹에다가요 내 옷 입히면 무슨 죄예요? 예? 남의 마네킹에다 뭘 한다고요? 아니 작년에 겨울이었는데 길거리에서 마네킹을 봤는데 엄청 추울 것 같은 쇼패딩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었으면 내 옷 줬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내 옷을 입혀주면 무슨 죄예요? 진짜로 그러신 건 아니죠? 에이 설마요. 눈치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무슨 죄예요? 업무방해인가?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행위태양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마네킹 주인을 속이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한 게 아닌 단순히 옷을 갈아입힌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겠죠. 하지만 재물손괴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아니? 마네킹은 마네킹 주인의 의사에 따라 입혀놓은 옷을 전시한다는 종래의 이용 상태를 형성했으니까 다른 옷을 입혀서 일시적으로 입혀놓은 옷을 전시하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요. 이럴 수가. 아니 그래도 너무 추워
하셨는데 정당방위 아니에요, 정당방위? 불쌍한 마네킹을 구하려는 선량한 마음에서 한 짓인데. 뭐 마음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닌데요. 진짜요? 아니요, 솔직히 이해는 안 되죠. 매정해. 정당방위는 현재 위법한 법익 침해가 요건이니 아무래도 보호법익이 없는 사람 아닌 마네킹에 대해선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한파나 강설로 인해서 마네킹의 파손이 우려됐다는 등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고의를 부인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진짜로 착한 일은 봐주는구나. 뭐 사실 경찰이나 검사분도 마네킹이 너무 추워 보였다 하면 웬만하면 불송치 불기소 해주시지 않을까요? 영화 보면 왕년에 잘 나가던 뒷세계 보스들은 노년에 공원에서 비둘기 밥 주고 있잖아요. 비둘기 밥 주는 것뿐인데 주변에 경호원이 깔려있고 패기 있는 젊은이를 좋아한다는 설정인 경우가 많죠. 가끔 의미심장한 농담을 살벌하게 하시고요. 변호사님이 뭘 좀 아시네. 기본 소양이죠. 근데 가끔 길거리에 보면 비둘기 밥 주지 말라고 표지판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 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지자체장이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 유해 야생생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데요.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문제가 되는 집비둘기가 그런 유해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집비둘기가 유해생물이었구나. 다른 유해생물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 야생생물법상 유해생물이 어떤 종으로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비행장 주변에서 항공기에 피해를 주는 조수라든가 인가 주변에서 출현해서 인명, 가축 피해를 주는 맹수류 같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서요. 어디에 얼마나 사는 무슨 동물이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무슨 규정이 그래? 그럼 내가 먹이 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알아? 뭐 야생생물이란 게 너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변에 악영향을 주는 면이 있으니 그렇게 규정한 것도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죠. 그 대신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먹이 주기를 금지할 때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금지구역을 고시하고 금지구역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사람들이 먹이 주기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이런저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아함, 그 표지판이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그럼 그거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나? 정확히는 과태료 내죠. 1회 위반 시에는 20만원, 2회는 50만원, 3회부터는 100만원이네요. 1년 동안 적발되지 않으면 초기화되고요. 그래도 나름 초기화 규정도 있네. 그럼 1년에 한 번씩 밥 주면 최소 과태료로 밥을 줄 수 있는 거네요? 예, 뭐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럴 거면 그냥 비둘기를 몇 마리 사서 기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야동이 불법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굳이 금지까지 시켜야 하나 긴 한데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야동은 저작권 없어요? 남의 야동 맘대로 가져가서 올리고 그래도 저작권 침해는 아닌 건가? 아니요, 뭐 일단은 야동도 저작권은 있죠. 판례는 저작권의 대상인 창작물은 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음란물 유통을 금지하므로 다른 여러 가지 법률을 먼저 위반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남의 음란물을 함부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도 성립하긴 하겠죠. 하지만 아마 고소를 당하거나 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요? 저작권법 침해 고소는 상대를 처벌하고 싶다기보다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밑준비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음란물은 유통이 불법이니까 침해당해도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굳이 품을 들여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이유가 없긴 하죠. 심지어 내국인인 경우에는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각오하고 진행해야 되니까 더욱 그렇죠. 결국 저작권 없는 거랑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거네. 만약 음란물 유통이 합법화된다면 저작권 위반 고소사건이 물밀듯 몰려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변호사님도 노 저으셔야겠네. 글쎄요, 그렇게 밤새도록 증거물들을 보고 있으면 성불감증 같은 게 생기지는 않을까 싶네요. 그런가? 변호사님, 제가 엄청난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아니, 이제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시네. 진짜 이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드러나 보죠. 우리나라는 주차 공간이 적으니까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을 하면 나름대로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웬일로 일리가 있는 수요 분석을? 그러니까 자동차에 풍선을 달아서 공중에 주차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어때요? 천재적이죠? 아니, 왜 또 말이 없으시지? 의외로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 일단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차를 정지 상태로 두는 경우에 해당해서 일단은 풍선에 매달아놔도 주정차로 인정될 텐데요. 그럼 불법이에요? 아, 세상이 내 천재성을 감당을 못하네. 하지만 주정차 금지는 의외로 장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공중은 도로나 보도라고 보기도 힘들 뿐더러 도로가 아닌 주정차 금지 구역은 대부분 특정 장소나 물체로부터 5에서 10m 이내로 규정돼 있으니 10m 이상 상공에 높게 띄워두면 불법 주차가 아닐 수 있죠. 어쩌면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공중에 주차하는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당장 창업하러 가야겠다. 변호사님, 법무이사 하실래요? 스톡옵션 줄게요, 스톡옵션. 근데 차 하나 띄우려면 헬륨 풍선이 몇 개나 필요하죠? 거기까진 생각을 안 했는데. 아, 근데 그건 우리 법무이사가 기계공학 출신이라서 굳이 안 걸리는 범위에서 잘 설계할 거예요. 일단 첫 주주총회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이겠네요.
저번에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막 영화 촬영한다면서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는 길 거기밖에 모르는데. 가끔 그런 일로 사람들의 빈축을 사는 제작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촬영할 때도 촬영할 때지만 촬영하고 나서 뒷정리를 안 하거나 주변 기물을 훼손하거나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건 누구 맘대로 그러는 거예요? 어디 동사무소 같은 데서 촬영 허가 내주는 건가? 도로에서의 촬영의 경우에는 도로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으면 촬영 자체는 가능하죠. 아니 합법이었다니. 하지만 그래도 도로를 완전히 막는 방식의 점용은 위법적인 점용 방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한 한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통행을 막더라도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길 막고 있으면 무슨 죄예요? 일단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일단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하고 있다면 시행령을 어겨서 도로를 완전히 막고 촬영을 진행했더라도 도로법상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규정돼 있지 않아요. 헐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입법불비 아니에요 입법불비? 국회 뭐해? 하지만 대신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죠. 엥? 일반교통방해죄? 딱 봐도 엄청 가벼워 보이는 형벌인데 형량이 어느 정도인데요? 1년 이하쯤 되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헐 10년이요? 물론 그건 일반교통방해에 도로나 다리를 파괴하는 테러에 가까운 행위들도 포함돼서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공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상당히 형량이 높게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다치게 해서 일반교통방해 치상이 성립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상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죠. 우리 집 앞길 막던 막내 스텝 녀석 생각보다 굉장한 거물악당이었구만. 원피스였으면 현상금 3천만 베리는 됐겠는걸? 조금 작은 회사 다니면 사장이랑 사원이랑 상당히 친한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엔지니어 시절엔 대기업을 다녀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로펌을 가니까 확실히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어떤데요? 내 휴가가 대표님한테 직상신되더라고요. 상신되고 나면 대표님께 직접 전화도 오고요. 근데 가끔 그런 회사에서는 대표랑 사원이랑 막 싸워서 막 대표가 때려치라 하고 사원도 때려친다 하고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럴 때 진짜 홧김에 때려친다고 해버리면 그거는 사표 낸 걸로 봐줘요? 아니요. 그런 경우에는 사장도 당연히 퇴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항의하려고 퇴직 얘기를 꺼냈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 전형적인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하고요. 만약 대표가 진짜로 그 사원의 퇴직을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을 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퇴직을 하게 됐다고 해도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선 해고의 효력을 다퉈볼 수도 있죠. 아마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을 테니 분쟁이 벌어지면 부당해고로 취급돼서 복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을 거고요. 더러워서 나간다 택택하고 나간 다음 소송에서 부당해고 인정받아서 복직하면 무지막지하게 뻘쭘하겠네. 뭐 그 정도로 치고받고 할 정도로 파이팅 넘치는 회사면 소주 한 잔 마시고 풀어버리자고 할 수도 있죠. 홧김에 또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뒤늦게나마 해고 사유가 발생하겠죠. 헐 생각지도 못한 솔루션이? 어찌됐건 일단 술은 한잔 해야겠네. 변호사님 요즘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막 스트리머들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게임에 관심이 많은지라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방송도 많이 봤는데 어찌저찌 인연이 닿아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꽉별 라이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근데 그런 스트리머분들은 막 자기 아바타 가지고 콘텐츠도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걸로 막 가상 공간에도 들어가고. 그 뭐더라? VR챗? VR챗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마인크래프트 같이 자신을 표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 그런 가상 공간 같은 데서 아바타 같은 거를 더듬어서 성추행하면 그것도 범죄예요? 강제추행인가? 일단은 형법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가상공간에선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또 자의적으로 접속을 끊어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럼 아무 죄도 안 돼요? 하지만 성폭법상 통매음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죠. 일반적으로 게임 캐릭터나 아바타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유형의 행위를 구현하는 경우 동일한 취지의 채팅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행위의 구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그런 아바타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영상의 형태로 출력되기 마련이니 통매음에서 말하는 영상의 전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죠.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처벌법 또는 정통망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해야겠죠. 결국 사이버상에서 해도 범죄는 범죄구만. 요즘에는 사이버 아바타가 특정 개인을 표상하는 수준에 이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새로운 입법이나 판례들도 속속 업데이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실에서 나쁜 짓은 가상 공간에서도 나쁜 짓이 될 확률이 높으니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보내는 게 좋겠죠. 그럼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로 판사는 아닌데도 판사를 표방하는 변호사는 어때요? 꽉별 라이브의 컨텐츠는 어디까지나 모의 재판이랍니다.
만화나 게임 같은 거 보면 최면술사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 막 동료 조종해서 배신시키면서 사악하게 웃는 애들. 그런 창작 매체에선 최면술로 사람을 마치 게임 캐릭터 마냥 마음대로 조종하지만 실제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최면 기법은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면술이 진짜 있는 거였어요? 100% 판타지인 줄. 보통 방어 기제가 너무 심해서 진심을 못 들을 때 같은 경우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엄청난 최면술사가 있어서 사람을 조종해서 막 범죄시키고 그러면 조종당한 사람은 유죄예요? 심신미약으로 무죄인 건가? 만약 최면술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이랑 진짜로 최면술에 걸려 범죄를 저지른 게 증명만 된다면야 심신상실까지 갈 것도 없이 무죄를 받을 이유가 많죠. 그래요? 일단 고의가 없잖아요. 아 맞다. 최면이 폭력이나 협박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형법상 폭력이나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도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그런 이유로도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정황상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조각시켜 무죄라고 보고 있으니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죠. 역시 저희는 살아있어. 근데 그러면 최면술사는요? 최면술사는 벌 안 받나? 평범하게 유죄죠. 간접정범이거든요. 간첩정부요? 이거 정치적으로 위험한 거 아닌가? 정치 유튜버 하시게요? 간접정범이요. 죄가 안 되는 사람을 시켜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간접정범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촉법소년을 시켜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하면 간접정범이 되는 식이죠. 아 그런 게 있구나. 법이 생각보다 잘 돼 있네. 형법이란 게 나쁜 사람 벌 주려고 만든 법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규정된 면이 있죠. 그래서 정치 유튜브는 언제 시작하세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는 막 자기 이름 딴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땡땡치킨이나 땡땡갈비 같은 거.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유명인 이름을 상호명으로 쓰면 마케팅 효과가 좋으니까요. 요식업을 할 때 마케팅 비용이 꽤 부담이란 걸 고려하면 고려해볼 만한 사업 아이템이긴 하죠. 변호사님도 그런 거 하실 거예요? 저희 아내가 카페 욕심이 좀 있어서 꽉변 카페를 해보자고 하는데 아내가 아침잠이 많아서 번번이 저한테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분이 아침잠을 극복하시면 허용해 주실 건가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죠. 근데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음식점 차리고 그러면 그 식당에서 식중독 걸리거나 하면 그 연예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연예인들이 광고 개념으로 상호에 자기 이름만 써두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대로 자신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는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될 가능성이 높죠. 아 바지 사장한테는 안 되고 진짜 대표한테는 돼요? 근데 바지 사장한테는 왜 안 돼요? 사실 그 연예인을 믿고 연예인 이름을 딴 가게에 돈을 빌려줬다든가 납품을 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그 연예인도 연대 책임을 지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식중독에 걸렸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그런 연대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영업장을 관리 감독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연예인은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죠. 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도의적으로 실질적인 경영자의 손해배상 채무를 연예인이 떠안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에이 뭐야 그 정도 책임도 안 져요? 소비자도 연예인 이름 걸려있는 가게에 갈 때 그냥 이름만 빌려줬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광고 모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꽉변 카페도 꽉변이 책임 안 져요? 꽉변 카페 안 한다니까요. 꽉 법률사무소를 열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요. 아 그 부분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구나. 뭐 변호사니까요. 언젠가는 제 사무소를 차릴 날이 오겠거니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요. 변호사님 저번에 야구장에서 홈런볼 맞으면 손해배상 된다고 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물망 같은데 이상이 있을 때만 말이죠. 근데 거기 댓글에 모 구기 종목 팬들이 자기 팀 선수가 너무 못해서 속이 터졌는데 손해배상 안 되냐고 막 물어보셨는데 선수가 경기를 너무 못하면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빨리요 급해요. 저런, 저 고등학교 시절 수학 선생님도 부산 분이셨는데 유독 롯데가 야구를 진 날에는 수업을 열성적으로 하셨어요. 분노의 판서를 하셨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죠. 배임죄는 분류가 재산범죄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사람만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운동선수가 아무리 경기를 못하더라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아니 이게 합법이라니. 그럼 상해죄는요? 모라통이 터졌는데. 상해죄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는 타인의 신체라고 해석되니까 가해를 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상해를 일으킨 게 과연 경기를 못한 선수일지 그걸 굳이 지켜본 관객인지를 봐야 할 텐데요. 아니 그래도 내가 그 선수 잘 못할 줄 알고 봤나. 사실 잘하던 선수가 한두 번 실수하는 정도로는 안타까울 뿐이지 화병이 나서 상해를 입거나 하진 않잖아요. 반대로 화병이 나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평소에도 못하는 선수의 경기를 계속 지켜본 경우에 해당할 텐데 그 경우 상해를 입힌 건 경기를 계속 보기로 결정한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반박할 수가 없다.
뭐 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수가 일부러 경기를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까 웬만하면 고의도 인정되지 않겠지만요. 그건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못하는 게 분명한 수준인데 누구가 프로가. 그 부분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하지만 어쨌거나 경기를 못한 프로 선수의 경우에는 배임죄도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네요. 아이고 내 퍼진 속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해요? 저처럼 예쁜 아내와 데이트를 하면 자연스레 치유가 됩니다. 변호사님을 상해죄로 고소할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으신 참새님의 자해가 아니련지. 친구들 중에 온라인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애들은 툭하면 서로 다른 친구가 하는 게임이 쓰레기라고 자기 게임으로 넘어오라고 그러면서 싸우거든요.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네요. 저는 최고의 게임보다 다양한 게임들을 하고 싶은데요. 재밌는 게임이 2개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서로 원숭이라느니 개라느니 하면서 놀리더라고요. 그야말로 견원지간이네요. 변호사님도 팀체리랑 싸우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건 제가 객관적인 피해를 입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 게임 유저들을 막 놀리면 그거는 명예훼손이에요? 사실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가까운 사안이긴 하죠. 엥? 둘이 어떻게 다른데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둘 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은 객관적인 사실의 적시를, 모욕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벌하고 있죠. 미묘하게 다르긴 하네. 그래서 원숭이니 괜히 하는 건 모욕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죠. 엥? 또 뭔 경우가 있는데요? 집단에 대한 모욕은 소속된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거든요. 아 나 그거 알아. 국회의원이 아나운서 놀렸다가 고소먹은 사건이잖아. 유명한 판례죠. 그러니까 판례의 태도로 볼 때 땡땡 게임 하는 사람은 전부 원숭이다 라고 하는 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겠지만 너는 땡땡 게임이나 하는 원숭이잖아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죠. 아 게임을 놀리는 건 괜찮고 특정 유저를 놀리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뭐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게임을 굳이 비하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분탕 치면 재밌는걸요? 변호사님 과자 봉지 보면 뒷면에 뭐 이상한 화학물질 이름 엄청 빼곡하게 적혀있잖아요. 변호사님은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사요? 원재료명 표시 말씀하시는 거죠? 저라고 그걸 다 보지는 않고요. 대충 칼로리랑 단백질 정도만 신경 써서 봅니다. 에이 뭐야 변호사님도 잘 안 보고 사네. 뭐 직역을 막론하고 관련업 종사자가 아니면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 뒷면에 표시된 사항이 나름대로 소비자들 보기 편하라고 이것저것 순서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라서요. 의외로 뭐가 들었는지 찾아보려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엥? 그게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원재료명의 경우에는 일단은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과자는 어떤 곡물, 육류 가공품은 어떤 고기로 만든 건지를 뒷면을 보면 곧바로 알아볼 수가 있죠. 하긴 그런 재료는 맨 처음에 나올 테니까. 반면에 중량 비율 2% 미만인 원재료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각종 조미료나 시즈닝류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뒷면에서 한눈에 파악하지는 쉽지 않죠. 엥? 그러면 트러플 들어간 감자칩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트러플 들어간 건지 트러플 향만 들어간 건지 뒷면 눈 빠지게 다 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상수를 방치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품 뒷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제품 로고와 같은 면에 별도로 크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식품의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함량을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게 돼 있고 제품명 표시할 칸 자체가 작아도 적어도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글씨 크기까지 법으로 정해놓다니 어지간히도 안 써놨던 모양이군. 일부 섬세한 향신료들은 실제로 비슷한 다른 재료를 써도 소비자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판매자로서는 유혹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겠죠. 역시 인간은 규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뭐 저런 부정한 유혹을 느끼는 경우도 왕왕 있겠지만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요. 저렇게 법으로 정해놓으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생각지도 못한 규제의 숨기는. 변호사는 진짜로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럼요. 변호사한테는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요. 변호사법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죠. 그러면 어떤 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에요? 어휘 캐릭터에 변호사 배지랑 넥타이를 달아서 인주 대신 쌈장 써도 되냐는 등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안 들어가요? 어허, 사실 변호사의 품위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편이지요. 심지어는 품위 유지 의무가 불명확한 징계 사유라고 헌법 소원을 건 변호사도 있을 정도니까요. 변호사들도 다 생각이 똑같구나. 헌법재판소도 앞서 말한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에서 평균적인 변호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징계 사유가 되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후미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범죄 행위가 적발된 경우인 것 같아요. 변호사인데 범죄 행위를 한다고요?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변호사 수가 4만 명을 넘으니까요. 뭐 이런저런 사람이 있지요. 심지어는 마약을 투약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네요. 에이구, 변호사식이나 돼서 대리비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변호사님은 술 마시시나요? 저야 뭐 어느 정도 술은 마실 줄 압니다만 저희 아내가 술을 전혀 한 잔도 못하는 체질이어서요. 결혼하고 나서는 술이 많이 줄고 있긴 하네요. 남편 건강까지 챙겨주는 완벽한 현모양처입니다. 아, 또 이러네 진짜. 내가 더러워서 결혼을 하든가 해야지. 그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 뒷유리창에다 애기가 타고 있어요 그런 거 붙여놓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초보운전 딱지를 붙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초보운전은 그런 거 안 붙여도 티가 다 나더라고요. 그렇긴 해.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막 뒤쪽에다가 뭐 자기 남편이 깡패라느니 물불 안 가린다느니 그런 거 붙여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무슨 죄가 돼요? 협박죄인가? 협박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니까 그냥 무서운 문구를 조금 붙여둔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거예요? 앵이?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벌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죠. 자동차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시행령에 예시로 욕설과 음란행위 묘사 등이 표시돼 있고 실제 판례는 대부분 특정인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욕설을 적은 경우지만 기차가 상향등을 켜면 나오는 귀신 스티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즉결심 판례가 있는 걸 보면 폭력을 위한 보복을 암시하는 스티커도 충분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기사를 보면 저런 스티커를 차량용 복수 스티커라고 해서 실제로 판매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런 방식으로 범죄가 일어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생각해보니 그러네. 흔히들 형사처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길거리에서 문신 내보이기나 위협적인 스티커 붙이기 등도 작지만 벌금으로 규율돼서 전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막 사는 인간들이 그런 걸 신경 쓸까요? 오히려 훈장처럼 여길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늙고 주먹과 몸집만으로 살 수 없는 시기가 온답니다. PC방이나 공용 컴퓨터 같은 데 보면 가끔 로그아웃하고 깜빡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로스쿨 공용 컴퓨터에서 수많은 동기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와, 30년 뒤 대한민국 법조계를 장악하시겠네. 그 데이터는 소중한 곳에 보관하고 있나요? 아니요, 로그아웃 해주고 치킨 얻어 먹었는데요. 똘보 같으니. 만약 그걸 털었다고 해도 동기들 중 절반 가까이가 저보다 법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역으로 털릴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로그아웃 깜빡한 거 가지고 뭐 하면 무슨 죄예요? 여러 가지 죄가 성립할 수 있죠. 일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로그인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빼돌리거나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로그인된 정보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하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와우, 생각보다 엄청나네. 얌전히 로그인한 걸 구경만 했다면 정통망법 위반뿐이고 그마저도 그다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선처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뭐라도 했다면, 특히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얄짤없이 해킹범인 거죠. 물리적 해킹범인 거네. 럭키 미션 임파서블이네요. 00년대 전후 스릴러 영화들 중에는 이런 느낌으로 호기심에 저지른 사소한 범죄로 얻은 서류나 데이터가 엄청난 군사기밀인 것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거 맨 마지막에 나라 구하고 미녀 얻고 끝나는 거잖아요. 좋았어. 나도 당장 PC방 로그아웃 안 된 컴퓨터 뒤져야지. 담당 검사님이 우연히 미녀 검사님일 수는 있겠네요. 판타지 쪽 만화 좀 다크한 거 보면은 사람들 개조하고 막 키메라 만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현대에선 에드워드 오빠 케이스처럼 여러 베리에이션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사실 굉장히 유서 깊은 비극 소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카프카의 벌레부터 길게는 신화에서 각종 동물로 변해서 불행한 결말을 맞는 희생자들까지 정말 다양한 비극에 사용되는 장치지요. 아니 변호사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또 지식의 저주예요? 아, 이건 저주가 아니라 자발적인 취미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즐겨 읽거든요. 비극 최고, 배드엔딩 최고! 어이, 근데 그렇게 사람을 수술해서 키메라로 만들거나 하는 건 합법이에요? 동의만 받으면 상관없는 건가? 아무래도 그런 수술은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니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론적으로는 상해죄까지 성립할 수도 있죠. 판례는 의사에게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을 사용해서 상해가 일어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히메라 수술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거의 확실한 수준의 수술의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겠죠. 동의받은 수술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근데 딱히 부작용 없이 완벽하게 수술받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수술됐으면요. 그래도 상해죄예요? 글쎄요, 부작용이 없는 키메라 수술을 상정하기도 힘들고 작품 소재로서의 미학도 결여된 것 같은데요. 오타쿠가 이걸 또? 그래도 부작용 없이 깔끔하게 수술이 됐다면 죄까지는 되지 않겠지요. 실제로 돼지의 심장판막처럼 대중적인 이식수술도 있고 판례도 자기 생명을 처분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선택한 치료 방법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의사한테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니까요. 정말 부작용 없이 안정성이 검증된 키메라 수술이면 일단 상해나 과실치상이 문제되진 않겠네요. 이게 합법이었다니. 포켓몬 같은 거 게임하다 보면 그냥 길가 풀숲에서 불쑥불쑥 몬스터가 튀어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산길 같은 곳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과 마주치는 경우가 꽤 있다니까 사실 원래 길을 다니면 야생동물을 만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님은 고라니 보셨어요? 로드킬 같은 거 해보셨나? 고라니는 군대에서 봤는데 전역하곤 본 적이 없네요. 저는 업무상으로나 취미상으로나 차 타고 멀리까지 다닐 일이 좀처럼 없어서요. 아함. 근데 만약 포켓몬처럼 길 가다가 야생동물이 공격해오면 그때 맞서 싸워도 합법이에요? 동물학대 안 되는 건가? 정당바위인가 정당바위?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죠.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의 피해 방지 등의 사유가 없을 때에만 성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거기다 긴급피난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지요. 실제로 포메라니안이 자신에게 짖으면서 달려오자 북궁 화살을 들고 있던 손으로 강아지를 막아서 강아지 눈 쪽에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해서 긴급피난이 성립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죠. 화살이요? 화살을 왜 들고 있어요? 글쎄요,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은 산책 중이었고 마침 손에 있던 화살뭉치로 방어를 했다고 해요. 뭐 국궁장이라도 다녀오던 길이 아니었을까요? 신기한 오연도 다 있네. 검사 입장에서도 그 정도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으니 강아지가 달려든 게 명백한 정황이 있는데도 기소를 진행한 면이 있겠죠. 하긴 요즘 세상에 누가 우연히 화살을 가지고 다녀. 지나가던 선비도 아니고. 그 식당 중에는 가끔 자식 식당이어서 들어갈 때 신발 벗어두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중에는 신발장에 신발을 넣으려면 필연적으로 양말이나 맨발로 실외를 밟게 되는 경우도 있죠. 별거 아니지만 찝찝합니다. 아 맞아, 그럴 때 있어. 근데 그런 식당들 보면 신발 잃어버리면 자기 책임 아니라고 막 써놓잖아요. 그거 실제로는 어때요? 식당이 책임져요? 사실 음식점 주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심지어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다고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죠. 아니 법적으로 막아두기까지 했다고요? 말씀하신 신발 분실 같은 케이스만 봐도 최악의 경우엔 손님이 좌식 식당에 신발을 들고 다녀야 하거나 신발을 신고 마룻바닥에 앉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식당 주인들은 효력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런 안내문들 막 적어놓는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도 손님들이 더 주의하게 만드는 정도의 효과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완벽하게 법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줬다면서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거지 감경하지 못한다고는 안 해놨잖아요. 헐, 다시 보니까 그러네. 실제로 판례는 골프장 운영주가 골프 가방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도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골프 가방을 분실한 사례에서 분실한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운영주의 손해배상액을 시가의 절반으로 감경해주기도 했어요. 하긴 그렇게 좀 잘 간수하라고 써놓기까지 했는데 아무데나 놔뒀다 잃어버린 걸 주인이 다 물어내야 되면 그건 그것대로 억울하겠네. 뭐 민사법적인 조항이니까요.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거죠. 손님도 주의하고 사장도 주의하고 하라는 거죠? 둘 다 주의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확 줄어드니까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친자 확인해봤더니 자기 자식 아니라고 나와서 이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마냥 허구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혼전 임신을 원인으로 혼인했는데 친자가 아님이 밝혀져서 혼인 취소를 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자식이 친자가 아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친자라고 밝혀져서 기각을 당한 케이스도 있죠. 엄마야, 세상이 다이나믹하네. 근데 그렇게 남의 자식 길렀던 게 밝혀지면 애 키우느라 돈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청구가 있었던 판결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론상으로는 반환받을 여지도 있지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라서 친자가 아니면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판례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육한 경우 부양 의무를 가지는 부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양육비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도 판시했기 때문에 친자가 아닌 자식을 기른 부모의 경우에도 실제 친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아닌가? 그래도 자기 자식처럼 키웠으면 남의 핏줄인가랑 상관없이 마음이 심란하려나?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무책임한 생부에 대한 청구는 또 별개니까요. 그렇게 반환받은 돈으로 자식한테 더 잘해줄 수도 있죠. 그것도 그렇네. 가끔 SF 게임 같은 곳에서는 야생화된 기계가 나오잖아요. 독자적으로 발달한 기계가 시민권을 얻는 스토리도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편이죠. 텔라리스 같은 SF 계열 전략 게임에서도 기계들이 시민권을 요구하는 이벤트가 등장하기도 하죠. 변호사님은 그런 이벤트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시민 구성이 단일 종족이 아니면 정책이 꼬이니까 되도록 순혈 단일 종족을 유지하는 편인데요. 차별주의자. 학살자 거위다. 학살자 거위. 인권이란 건 인간이란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패덩이 좀 부순들 학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야생화된 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누구예요? 야생마 마냥 길들이면 내 거가 되는 건가?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를 텐데요. 또 무슨 경우가 있어요? 이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에 따라 야생화된 기계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거든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분실한 유실물에 해당하죠. 유실물 중에 묻혀있으면 매장물에 해당하고요. 무주물은 선점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실물은 경찰서에 제출하고 공고한 지 6개월 뒤 습득자가, 매장물은 1년 뒤 습득자와 토지 소유자가 취득해요. 묻혀있으면 또 달라요? 그럼 두더지형 로봇은요? 매장물이에요? 유실물이에요? 매장물은 보통 상태에서는 용이하게 발견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땅에 있어도 두더지처럼 땅을 파헤치며 이동한다면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을 테니 매장물보다는 유실물이겠네요. 그럼 밖에서 안 보이게 땅 깊숙이 다니는 로봇이면 매장물로 보겠네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되도록 지표면으로 스스로 나오게끔 유도하고 그 다음에 습득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편하겠군. 어디서 야생화된 기계라도 발견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럴 때를 대비해두려고요. AI 발달하는 걸 보니 조만간 생길 것 같아서. 변호사님은 치킨 드셔보셨나요? 좋아하죠. 저는 닭다리살을 항상 냉동고에 상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위가 닭다리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식인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사람도 다른 포유류 잘만 먹잖아요. 저는 물론 소고기랑 돼지고기도 좋아합니다. 고기는 누린내만 안 나면 다 좋아해요. 그런가? 근데 사람 중에 진짜로 식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종교적인 전통 같은 이유로 식인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식인을 할 때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생전에 미리 먹어도 된다 허락을 받았으면 그래도 죄가 돼요? 그래도 시체 손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원래 범죄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으면 죄가 되진 않지만, 일단 시체 손괴죄는 피해자가 망인이 아닌 유족이기도 하고, 또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해서만 되는 거라 타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지키는 것에 취지가 있는 시체 손괴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있죠. 그럼 합의해도 식인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겠죠. 종교적인 의식의 일부였다면 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범죄의 성립 자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슈퍼히어로들은 막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뭐 타고도 날아다니고 초능력으로도 날아다니고. 요즘엔 날아다니는 건 거의 기본인 것 같던데요. 못 날면 싸움 자체가 안 될 수준이던데. 근데 그럼 슈퍼맨 같은 애들은 비행면허 필요해요? 글쎄요, 일단 슈퍼맨의 경우에는 순혈 크립토니안이니까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법적 지위로 보면 철새랑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뭐 날아다니는 척추동물이니까요. 인수 공통 감염병 같은 걸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철새한테 자격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슈퍼맨 말고 인간인 슈퍼히어로들은요? 그 사람들은 면허 있어야 되냐? 글쎄요, 초능력이나 신체 능력만으로 나는 히어로면 모를까. 슈퍼히어로 전반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요? 요즘 히어로는 신체 자체는 일반인인데 장비를 잘 갖춰서 히어로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장비에 따라서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돼서 증명기관으로부터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만 할 수 있겠네요. 날개 같은 외부 기관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로 분류될 수가 있고, 비행 기능이 있는 전신 수트 같은 걸 장착하는 경우에는 동력 비행장치로 분류가 되어 자격 증명이 필요해지겠네요. 그럼 초능력이나 신체 능력만으로 날아다니는 건 조종자 증명?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되겠죠. 별도의 동력 없이 어떤 원리로 날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맨몸으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행이라기보다는 아주 높은 점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만약 그렇게 국경을 넘나든다면 출입국 관리법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행 자체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기 힘들겠네요. 하긴 그런 것도 비행이면 그냥 점프도 비행이긴 하네. 그런 행위를 비행으로 보게끔 법을 규정하게 되면 세공시간이 긴 점프를 하는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규제망에 걸려버리게 될 테니 비행으로 보지 않는 행위가 단서조항으로 덕지덕지 붙은 누더기 같은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백화점에서 거액 쓰면 혜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포인트 같은 것도 엄청 쌓아주고 상품권도 엄청 주고. 가끔은 담당 직원이 자기가 받을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더 큰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회사 비품 담당자들은 가끔
회사 비품 같은 거 자기 카드로 산 다음에 회사에서 비용 돌려받고 포인트를 쏙 빼먹잖아요. 그런 거는 뭐예요? 횡령이에요? 횡령보다는 배임이 될 소지가 있죠. 업무상 배임이요. 죄가 되는구나. 근데 횡령이 아니라 배임이에요? 횡령죄는 엄격하게 재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포인트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포섭하기 힘들거든요. 반면에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 요건으로 하고 그 재산상 이익도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래 회사 몫으로 돌아가야 할 사은품을 빼돌려도 충분히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죠. 실제로 이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납품업자와 짜고 일부러 할인을 받지 않아서 배임죄가 성립한 경우도 있고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도 이사와 같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인정하니까요. 포인트를 빼돌리는 것도 근로상 임무위배에 해당해서 배임죄를 구성할 수가 있지요. 어허. 근데 그러면 걸리면 형량은 얼마나 나와요? 본격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게 아니라 소소한 금액인 것이 어느 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일단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네요. 와우. 그 정도면 포인트 빼돌리는 정도로는 완전 손해겠네. 빼돌리신 사은품 상당액도 싹 몰수되니까 형량이 적더라도 감옥 가는 게 이득인 상황은 안 나옵니다. 와우. 그 길거리 가다 보면 가끔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 팔면서 사장님이 미쳤다는 등 내일 폐업한다는 등 엄청 자극적인 현수막 붙여서 장사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꽤 있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심미적 디자인은 완전히 포기하고 눈에 띄기 쉬운 크고 붉은 글씨를 써서 걸려있으면 좀처럼 지나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가게들은 폐업 정리 이전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가게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로 폐업해서 세일하는 건 아니라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예요? 일단 할인은 해줬으니 사기죄는 아닌 건가? 만약 진짜로 할인을 했고 할인율 같은 게 속인 게 아니라 단순히 할인하는 이유를 속인 것뿐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어렵겠죠. 일단 사기죄는 착오와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일단 저런 폐업 정리 광고를 하는 가게가 진짜로 폐업하는 가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겠지만 만약 다소의 과장 광고가 있더라도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다소의 과장 정도로는 대법원은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믿을 거짓말은 사기는 안 된다는 거구나.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사기죄는 물론이고 다른 범죄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무슨 범죄요? 그런 가게들은 폐업 정리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할인율이 특징인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그런 할인 매장 중 일부가 실제로는 가품을 팔면서 마치 폐업 정리 때문에 할인폭이 큰 것처럼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헐, 짝퉁이라 싼 거였다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죄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상표법 위반을 구성하게 되겠죠. 부경법상 손해배상의 대상도 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진짜 폐업하는 점포와 가짜로 폐업하는 점포는 분위기 차이가 조금 있으니 유의해서 살펴보시고 아무리 폐업하는 점포라도 브랜드 있는 명품을 통상적인 중고품보다도 크게 할인하는 경우는 조금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역시 싼 게 비지떡이구만. 지나치게 싼 건 작물떡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염병이 유행해서 마스크 안 쓰면 공공장소 출입도 불가능하고 몇 명 이상은 못 모이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시기를 지나가나 했는데 막바지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남들보다 짧게 격리했죠. 막바지에는 남들보다 짧게 격리돼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된 건 아닌데요. 감염 예방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한시법인데 제 격리 기간이 딱 격리 도중에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기간이었거든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염병은 걸리면 일에 지장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출근을 못하니까요.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염병을 옮기면 그거는 상해죄예요? 이론상으로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죠. 실제로 전염성 질병이나 감염병에 걸리게 했다는 이유로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유죄를 받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전염병이라는 게 어떤 경로로 전염되는지 알기 힘든 면이 있으니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는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증명이 상당히 힘들 수 있죠. 특수한 경우가 뭐뭐 있는데요? 일단 수혈로 인해 감염되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또 성병이 있죠. 그런 건 전염 경로가 확실하겠네. 실제로 그런 케이스에서는 전염의 원인 행위 당시에 보균자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인정이 안 돼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진단서 싸움이네.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요즘 건너 아는 사람이 동성끼리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식으로 동성끼리 결혼식을 올리거나 실제로 가정을 이뤄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동성끼리 그렇게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고 하면 나중에 헤어지면 재산 분할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상태긴 하죠. 그래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동성 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재산 분할 내지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가끔 있었는데요. 그러한 동성 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근데요? 요즘에는 왜 가능성이 열려있는데요? 최근 동성동거인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게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동성동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판례의 태도를 보면 이후 동성 간 동거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법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죠. 세상이 변해가는 건가? 사실 혼인과 상속을 비롯한 가족법 제도의 경우에는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룰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둘지 잘 고민해서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음식점에서 바퀴벌레 본 적 있어요? 네, 살면서 2번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아내랑 같이 음식점에 갔을 때였네요. 뭐든 내셨어요? 아니요, 한쪽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바퀴가 먼저 나와서 주문을 취소하고 나왔고요. 다른 한쪽은 음식을 먹기 시작한 즈음에 바퀴가 나와서 종업원에게 음식값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왔네요. 저런. 근데 만약에 그럴 때 끝까지 사장이 음식값 내라 그러면 그건 음식값을 내야 돼요? 음식값을 면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까진 보기 어려워요. 판례는 물건을 감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물건을 이용하게 할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니까 음식점에서 바퀴가 나와서 음식들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 자체는 가능하지만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의 태도들을 종합해 볼 때 음식에서 직접 벌레가 나온 게 아니라 음식점에서 벌레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이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바퀴벌레 나온 음식점에서 밥 못 먹어도 꼼짝없이 밥값은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는 종업원과 직접 협상하는 수밖에 없지만 협상을 도와줄 만한 작은 수단이 있긴 하죠. 뭔데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생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100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거든요. 이때 과태료는 절반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환불 협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당 사항을 식약처에 신고하게 되면 겸사겸사 3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포상금까지? 뭐 포상금은 재량이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지만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무조건 주게 되면 포상금 헌터가 생겨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것도 그렇네. 요즘 할로윈 시즌이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다들 집 앞에 할로윈 장식해둔 장식물 사진 같은 거 올리던데. 맞아요. 손재주 좋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센서 등 전자장치도 구하기가 쉽고 맞춤형 부품도 3D 프린터로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시대라 더욱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그런 거 하세요? 저희 배경이랑 복장이 살짝 바뀌었잖아요. 뭐야 언제 바뀌었어? 근데 그런 장식 세워뒀다가 그거 본 사람이 너무 놀라서 엉덩바가 찢거나 해서 다치면 그것도 무슨 죄예요? 그건가? 상해죄인가? 그 경우엔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가 있죠. 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과실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요. 장식물 같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람은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출 의무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사유지에 개를 묶어놓는 경우예요. 마당에 개 키우는 사람이 담벼락에 막 달아놓는 맹견주의 표지판 같은 거요? 판례는 자기 사유지를 통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집이 잘 보이게 하고 또 경고문도 부착해서 통행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경우에는 통행인이 개물림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대비를 안 한 통행인에게 중과실이 있으므로 개주인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한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 보면 설사 통행인이 놀라서 다칠 만한 무서운 장식을 설치했더라도 장식물이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장식물을 향해 가는 길에 무서운 장식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장식물 때문에 놀라서 다치게 되더라도 설치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하긴 표지판까지 세웠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긴 해. 만약 그런 걸 깜빡해서 사람이 다치더라도 과실치상은 합의하면 유죄가 안 나오는 범죄니까 성심껏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요? 좋았어. 이태원 할로윈 가게들 다 뒤졌다. 한 땀 한 땀 다 엉덩바가 찧어진다. 으악, 저 해골 때문에 내 꼬리 깃털이. 그리고 자해공갈로 입건되시겠죠. 그럼 변호사님까지 자해공갈단이에요. 아니! 변호사님 할로윈 시즌이니까 다들 호박도 먹고 귀신 코스프레도 하고 하잖아요. 요즘엔 코스프레나 분장도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방도 많은 것 같고요. 맞아, 무슨 귀신의 집 뺨치게 분장하고 다니던데. 근데 그런 축제날에는 진짜 분장 리얼하게 한 사람들이 장난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왁 하고 놀래키고 다니고 그런 거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무슨 죄가 돼요? 협박죄 같은 건가?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요건이니까 단순한 분장은 물론이고 다른 이를 놀래키거나 저주하겠다 등의 무서운 오컬트 대사 같은 걸 하면서 돌아다니더라도 아무래도 협박죄가 성립하긴 힘들겠네요. 그러면 폭행은요?
뭐 몸에 직접 닿지 않아도 위협에 해당하면 폭행이라고 하던데. 말씀하신 대로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때릴 듯한 위세나 위력을 행사해야 폭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폭력을 위해서 달려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놀래키기 위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겠죠. 하긴 그런 식으로 폭행이 인정되면 무섭게 생긴 사람들은 돌아다니기만 해도 폭행이겠구만. 그럼 결국 아무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폭행이나 협박 같은 형법상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등을 내실 수는 있죠. 오, 진짜요? 경범죄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길을 막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행위에는 이유 없이 타인을 뒤따라가서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흔히 왁 하고 사람을 놀래키는 행위는 이러한 타인의 길을 막거나 뒤따라가는 행위를 동반해서 경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축제 분위기에 취해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짓궂은 장난을 치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죠. 오,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또 만약 좀비나 드라큘라 같은 괴물을 연기하시는 경우에는 사람을 껴안으려는 듯한 동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성이 상대인 경우에는 강제추행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우, 한순간에 전자발짓 할 수도 있겠네. 장난은 반드시 아는 사람에게, 또 당하는 사람도 재밌어하는 범위에서만 하셔야 합니다.